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내일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 일부를 저희가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정책 뒤집기를 공식화하는 겁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맞설 검찰 독립 방안이 전면에 배치됐습니다.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과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를 총정리한 이른바 국정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인수위는 한 달여간의 논의 끝에 110개 국정과제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520개 실천과제를 확정했습니다. JTBC가 인수위 문건 일부를 입수해 파악한 결과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뒤집은 정책들이 우선순위에 꼽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없애는 게 대표적입니다.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산업의 규모도 키우는 방안이 실천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탈원전에서 보듯이 이 민주당 정권은 세계 최고의 기술도 내던져버리고 사장시키는데 어떻게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과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 여당의 검수완박에 맞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할 윤석열표 사법개혁 구상도 확정됐습니다. 형사사법 개혁 방안이 네 번째 국정과제로 제시됐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 독립권 보장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담겼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대폭 손질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확정짓고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주택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문건에 등장합니다. 대출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매달 갚는 돈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내일 이 같은 국정과제 확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JTBC 강연입니다. 공약을 해놓고 정작 빠진 것도 있습니다. 2030 남성 청년층 공약을 위한 핵심 공약,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겠냐며 추진 의지를 밝혔던 공약입니다. 임기 5년의 계획에서 뺀 배경이 뭔지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국정과제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러 명의 인수위 관계자는 JTBC에 여가부 폐지가 국정과제 목록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를 논의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여가부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을 대선 기간이던 지난 1월 내놨습니다. 당시 10%대이던 윤 당선인의 2030 남성 지지율은 이를 기점으로 청년 공약이 잇따라 발표되며 급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여성계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안 없는 폐지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공약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지만 여가부 폐지는 그때는 뭐 공약인데 그러면 뭐 내가 선거 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라는 얘기입니까?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아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습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여가부 폐지와 같은 조직 개편 관련 사항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하는 항공우주청 설립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발표까지 했습니다. 결국 여론 반응이 민감한 여가부 폐지 방안을 지방선거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성계 등이 여가부 문제를 지방선거 이슈로 띄울 경우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란 겁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종의 속도 조절일 뿐 여가부 폐지 공약은 임기 내에 지켜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 구상을 확정했지만 계획대로 하려면 고쳐야 할 법이 꽤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임기 초반부터 극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전다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국정과제가 총 110개고요. 그렇다면 바꿔야 할 법이 몇 개쯤 됩니까? 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모두 시행하기 위해선 총 757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될 법률이 553건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범을 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국정과제 상당수가 실현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가정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수위가 그 누구보다 여소야대 상황을 잘 알 텐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겁니까? 네, 먼저 인수위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하위 법령부터 먼저 손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코로나, 부동산과 관련한 주요 하위 법령 44개를 뽑아서 먼저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인수위가 현 정부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규제를 완화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었는데 양도세 규제 완화처럼 국회 논의 절차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고칠 수 있는 시행령부터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네. 국무회의 통해서 시행령 고치면 되니까 일단 그것부터 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꼭 고쳐야 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 쟁점 법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인수위는 우선은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법안,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법안은 총 66개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슈 선점 법률이라고 해서요.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법안 48건을 추려서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발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또 민주당과 협치를 통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을 18건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계획이 인수위 문건에는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해당되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국회 모습 보면 협치를 적극적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 법안 66개를 다 해결한다고 해도 여전히 수백 개의 법안을 고치거나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사실상 내일 내놓는 국정과제 전체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진영 간 대결 국면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서 문 정부 정책 뒤집기를 공식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놓고 윤 정부 임기 초반부터 극한 대립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대통령과 정부가 야당 설득에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다빈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마지막 특별 사면을 할 거란 관측을 놓고 정치권에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이명박, 김경수 등의 정치인을 포함한 유력한 명단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결국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이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천공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면 반대 의견도 많지만 찬성 의견도 많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일주일 남겨둔 오늘까지도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 논의도 없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사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열어야 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도 정해진 일정이 없습니다. 또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이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야 하는데 퇴임까지 일주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기가 빠듯합니다. 이런 절차적 한계를 고려하면 마지막 사면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면심사의 관계자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사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여론을 듣는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공감대라는 사면 기준에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명박, 김경수 두 정치인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각각 51.7%, 56.9%로 집계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주 중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면안을 올리는 방안이 아직 남아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현재로선 이 또한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이해충돌 논란과 로펌의 고액 고문료가 쟁점이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정관 예우는 없었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먼저 황예린 기자입니다.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일주일 늦춰 열린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국내 최대 규모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걸 문제 삼으며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전문이 돌아가는 바퀴수가 많아집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군계의 일학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후보자님이십니다. 특히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 활동을 공공외교에 빗댄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외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소위 그 공공 외교를 하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김앤장이 1년에 1조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사무실인데 이거를 무슨 공공외교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앞서 JTBC가 보도한 한 후보자가 공직에 있으면서 주택을 외국계 기업에 빌려줬던 상황을 두고도 이해충돌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액의 월세 받는 부분이 이거 무슨 대가성이 있지 않나. 국민들은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그런 특혜나 관련이나 또 그 회사의 책임자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후보자는 배우자가 재벌가의 그림을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직과 연루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국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파를 떠나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풍부한 국정 경험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일 한 차례 더 열립니다. 총리 후보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서 6명의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한덕수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본관 2층에 나와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날선 질문들을 받아냈는데요. 지난 청문회에 이어서 여전히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국민의힘은 낼 만큼 충분히 냈다면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저녁 식사 시간을 위해서 회의가 잠시 정회된 상태인데요. 오후 8시에 속개될 예정입니다. 박진 후보자, 한화진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후 7시쯤에 산회했는데요. 추경호, 원희룡 등 나머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저녁을 먹기 위해 잠시 정회하거나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라서 일부 청문회의 경우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나옵니다. 네, 한덕수 후보자의 청문회 상황은 황예린 기자의 보도로 봤고 다른 청문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쟁점이었습니까? 여야는 모든 상임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그리고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아들의 캐나다 도박 회사 설립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직접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정확히 해명하시고 사과하시지 않겠습니까? 넓게 보면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라이선스를 주는 회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저희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제기되고 또 이렇게 논란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재산과 입학 문제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문제로 논란을 빚으면서 오전에 한때 청문회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열리긴 했는데 과거 전두환 씨를 다룬 칼럼과 역사관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삼성전자 사회이사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들이라면서 비리 만물상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주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합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이번 주에 청문회가 이제 줄줄이 예고가 돼 있고 그렇다면 임명까지 일정이 빠듯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은 일단 한덕수 후보자를 포함해서 정호영, 김인철,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 4인방으로 찍고 예고했습니다. 일단 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민주당에선 국회 인준을 최대한 연기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사퇴나 인사철회를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가장 검증을 벼르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채널A 사건 관련 증인 채택 등이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모레 4일로 예고했던 청문회가 연기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6일과 9일에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이 왔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을 막기 위한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 시절 연구 보조비와 가산수당을 부풀려서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다 합쳐서 1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직위를 이용해서 과하게 받은 게 아니냐, 이게 의혹입니다. 가산수당은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나갑니다. 후보자 측은 병원 규정대로 받아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일 열립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재직 3년 동안 받은 급여 내역입니다. 매년 분기 때마다 임상연구 보조비를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임상연구 보조비는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정 후보자는 12차례에 걸쳐 모두 3,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조비를 지급한 경북대병원 측은 이 기간에 후보자가 실제 어떤 연구를 했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연구를 수행한 거에 대해서 병원에 따로 증빙 자료나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정 후보자는 3년 동안 외과 가산수당도 받았습니다. 가산수당은 외과처럼 수술이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 후보자는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3,500만 원까지 약 8,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가 3년간 병원장으로 일하면서 수술에 참여한 건 모두 23번, 1년에 8번 정도입니다. 연구 보조비와 가산수당을 실제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병원장이라는 이유로 부당 수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내일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지침상 임상연구보조비는 실적 제출 없이도 지원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산수당 역시 외과 소속 의료진 모두에게 지원되는 비용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대병원 측은 가산수당이 많은 점에 대해 학내 위치나 연공 서열에 따라 관례적으로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직접 관련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밖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거리 분위기가 어땠는지 여의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한강공원에 가 있는 거죠? 네, 저희 기자들도 오랜만에 이 마스크를 벗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앉아서 바람을 쐬거나 또 산책을 하는 시민들, 마스크를 벗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편하고 시원해서 좋기는 한데 아직 마스크를 쓴 사람도 주변에 꽤 있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마스크 벗고 있기는 좀 망설여진다,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시민들 얘기를 좀 직접 들어봤죠? 네, 오늘 하루 저희 취재진이 서울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리포트로 준비했는데 잠시 보시죠. 여의도의 점심시간. 북적이는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는 사람은 드뭅니다. 눈치도 많이 보이고요. 지금 다녀봐도 벗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니 한 명도 못 봤어요. 벗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신경 쓰인다는 건데 탁 트인 공원에서는 그나마 마음이 편합니다. 벗고 걸어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손에 들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하면 또 마스크를 쓰게 되고. 촬영 중인 취재진을 보고 얼른 다시 쓰는 경우도 여럿 있었습니다. 앉아서 뭔가 먹거나 음료를 들고 다닐 때가 아니면 마스크 벗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지하철역은 사방이 뚫려 있어서 실외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쓰고 벗을 바에야 당분간은 아예 쓰고 있는 게 편하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썼다고 벗다고 하면 약간 번거롭긴 하니까 쓰는 게 더 심적으로 편한 것 같아요. 네, 뭐 방금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아직 써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조건으로요. 정부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행이 잡히는 이른바 엔데믹 상황이 돼야 한다고 오늘도 강조했습니다. 실외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 쓰는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고요. 특히 발열이나 기침 같은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아니면 고령층 또 호흡기 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의 경우는 지금 밖에서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정부는 권고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학교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힘껏 달리기도 하고 체육대회도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소식은 성화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이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3년 만에 열린 체육대회입니다. 응원할 때를 빼고는 얼굴에서 마스크가 사라졌습니다. 힘껏 달려도 숨이 덜 찹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시원해서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거리두기 안 하고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기대돼요. 책상 3면을 꽁꽁 둘러쌌던 가림막도 사라졌습니다. 텅 빈 책상이 아직 조금은 어색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어색한데 여러분 어때요? 어색해요! 등굣길에서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듯 대부분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간혹 얼굴을 드러낸 아이들도 있습니다. 숨쉬기도 편하니까 그게 좋고 친구들도 벗는다면 친구 얼굴도 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과 체육 시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때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갈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벗지 않겠다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접종에 대해서 아직도 좀 낮은 편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아이들의 사회성과 기초 학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과제입니다. 의사표현이나 감정 표현이 조금 서툰 부분도 있고 교육과정을 적시에 밟지 못했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에 조금 학습 결손이 누적된 경우가 있고. 교육부는 담임 선생님이 지도하는 교과 보충 수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를 꼭 써야 했던 지역은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있었던 대구입니다. 거의 2년 만에 시민들뿐 아니라 이 커다란 원시인 조형물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대구 모습은 윤두열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쓸 때만 해도 벗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습니다. 답답해도 꾹 참아보자고 했고 백신 맞는 날엔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점에 맞춰선 이젠 즐기며 맞서보자고 시민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마스크를 잡아당기자 맨 얼굴이 드러납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얼굴을 닦습니다. 네, 원시인 또 이제 더 이상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이제 뭐 일단 조형물이나 이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젠 저도 이 원시인도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선 이 마스크를 벗기까지 꼬박 720일이 걸렸습니다. 이 답답한 일상생활에서 언제 벗어나나 하는 마음에서 계속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막상 벗으니까 되게 시원하고 좋네요.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곳입니다. 코로나 1단계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5월 13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과태료를 냈습니다. 이젠 1차 대유행이 시작됐던 신천지 대구교회도 지난달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서를 떼어내고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화가엔 아직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걸리면 좀 혼자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나 다 피해를 보니까. 코로나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대구도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한 달 뒤에 있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도의 민심을 여론조사로 알아봤습니다. 도지사로 어떤 후보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더니 39.7%가 김동연 후보, 37.2%는 김은혜 후보를 꼽았습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입니다. 경기도민 1,004명에게 도지사로 어떤 후보를 뽑을 건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9.7%가 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7.2%였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2.5%포인트,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두 후보가 1대1로 맞붙는 양자 가상 대결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사실상 윤심과 명심,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상임고문 간의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전임도지사였던 이재명 고문이 도정 운영을 잘했다는 응답은 60.3%, 잘 못했다는 평가는 33.6%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직무를 잘 수행할 거란 긍정적인 전망은 54%였고 잘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은 41.7%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층의 78.9%가 김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층의 한 75% 정도가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을 정도로 양쪽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국정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여러 정치 현안을 대하는 경기도의 민심 역시 팽팽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47.3%로 오차 범위 안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결과를 뜯어보면 매우 찬성과 매우 반대가 각각 30% 안팎으로 여론이 양극단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경기도민에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하는지 물었습니다. 찬성 의견이 47.3%로 반대 의견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3.2%포인트 높았습니다. 매우 찬성과 매우 반대가 각각 30% 안팎으로 의견이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주 전 조사에선 반대 48.9%, 찬성 43.3%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 여론이 소폭 높았습니다. 이는 합의안 마련과 파기 등 일련의 국회 논의 과정이 반영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있었고 한번 이제 합의가 있었다가 국민의힘이 그걸 뒤엎는 모양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찬성이 좀 늘어난 그런 양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와 찬성이 팽팽했는데 마찬가지로 매우 찬성과 매우 반대의 여론이 나뉘어 쏠려 있었습니다. 법안 추진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윤석열 당선인 측 주장엔 61.9%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반대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회의 혼란상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이렇게 합의를 번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혼란상들을 보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의견 직접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민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47.8%로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6.2%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그럼 여론 읽어주는 기자 안지현의 여기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지현 기자, 경기지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난 대선처럼 초접전 양상인 거죠? 맞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출신과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했던 대선 주자가 맞붙게 되면서 윤심 대 이심의 대결이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여론 흐름을 보면요. 지난 대선처럼 초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선거 대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투표율입니다. 통상 대선보다는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목한 지점은 바로 여기, 유효한 민심입니다.
네, 유효한 민심, 그러니까 뭐 실제로 투표할 유권자들의 여론이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전체 여론조사에서 이들을 완벽하게 솎아내긴 어렵지만요. 우선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층만 저희가 살펴봤더니요. 김동연 44.1%, 김은혜 40.5%로요. 전체 응답자 대상 때보다 두 사람 격차가 조금 벌어지긴 했지만요. 여전히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757명, 그러니까 전체 75.7%니까요. 50대에서 60%대를 기록했던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과거에 정말 투표했는지도 함께 물어봤습니다. 과거에도 항상 투표했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를 상대로 살펴봤더니요. 김동연 41.8%, 김은혜 38.7%였습니다. 이 격차가 다소 줄었지만요. 여전히 오차 범위 내, 그러니까 지금은 유효한 민심의 경우에도 어느 쪽 손을 들어주지 않은 박빙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앞으로의 판세를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경기지사 선거 흐름이요. 대선과 유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 크기 때문에요. 우선 두 달 전 대선 결과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대선 득표율 이재명 50.9%, 윤석열 45.6%로 민주당 후보가 좀 더 우세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경기도 지역별로도요. 이 같은 민심이 유지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봤더니요. 대부분의 지역에선 지난 대선과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격차 유지하고 있었지만요. 단 한 지역에서만 지난 대선과 크게 달랐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가 포함된 지역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성남시 분당갑,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도 있는 곳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1%포인트 이 지역에서 앞섰는데요. 이번 저희 조사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16.2%포인트나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지역구긴 하지만요.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후광을 온전히 얻지 못하는 걸로 보이는 대목이고요. 김동연 후보로선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곳에서는요. 모두 김동연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유효한 민심이 좌우할 경기지사 판세를 예측해 보면요. 누가 이겨도 신승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론 읽어주는 기자 안지현의 여기였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성남시청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기업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인허가를 해주고 대신 성남FC 후원금 160억 원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고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는데 수사를 무마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결국 담당 검사는 사직했습니다. 돌고 돌아 경찰이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파란색 압수수색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자를 중점적으로 확보하셨나요?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수사관 22명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2018년 6월입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에서 2016년 대기업 두산과 네이버 등 사옥 건축 허가를 내준 게 발단이었습니다. 애초 업무용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160억 원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당시 이 후보를 고발한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용도 변경의 대가로 돈을 건넨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 후원금으로 들어간 돈을 이 후보 측이 유용한 흔적이 없다면서 정상적인 후원 과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기업들과 성남FC, 이전 후보 3자 사이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고발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고발인 측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사팀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요청을 묵살했다는 겁니다. 수사팀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직했고 결국 지난 2월 검찰은 다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재개 3개월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혐의가 있으면 뒤집을 수 있고 수사가 잘못됐다면 시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이전 후보 지지자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이어 이전 후보를 공격하려는 표적 수사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3년여 경찰 수사와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그리고 경찰의 재수사까지 논란 많던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석상에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성적인 표현이 아니라면서도 오해를 일으켜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의원과 보좌관 등 대여섯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얼굴 좀 보여달라고 했고 해당 남성 의원은 못생겨서 보여주기 힘들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최 의원이 해당 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추측하면서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비속어를 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당시 일부 참가자는 깜짝 놀랐다며 사석에서 말해도 불쾌감을 느낄 말이라고 밝힌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의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결코 성희롱 발언이 아니라며 발음이 비슷한 다른 단어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어 가벼운 농담에 불과하다면서도 오해를 일으켜 불쾌감을 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남성 의원도 성희롱적 단어로 듣지 않았다며 만약 성적인 단어로 들었다면 바로 항의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징계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코로나19 치료 중에 13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은 취재를 할수록 의혹이 더 커집니다. 제주대병원은 조직적인 은폐는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의료 기록 일부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왜 지운지가 그래서 중요한데 저희가 누가 지웠는지를 새롭게 파악했습니다. 당시 의료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었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유림이가 제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건 지난달 11일. 오후 5시 30분, 의사는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에 투약하라고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5년차 간호사 A씨는 유림이의 링거줄에 약물을 넣었고 약 15분 뒤 아이 혈관에 한꺼번에 투약됐습니다. 기준치의 50배 약물이 통째로 투약된 직후 유림이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몸 전체에 갑자기 붉게 물들었거든요, 저 얘가. 간호사도 그거 만지면서 몸이 왜 이러지? 이러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무슨 상황인 거지? 그렇게 피가 흐르는 게 다 보일 정도로 되게 붉게 물들었었거든요, 핏줄 따라서. 네, 진짜 갑자기. 사건 발생 25분 뒤 A씨는 이런 사실을 27년 차 간호사인 B씨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JTBC가 확보한 의료 기록지엔 또 다른 의료진 C씨가 등장합니다. 투약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C씨가 의사의 처방과 잘못된 투약 사실을 2차례에 걸쳐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범행이 아니라면 누군가 C씨에게 의료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겁니다. 병원은 유림이에게 잘못된 투약을 한 A 간호사의 실수였다고만 밝혔고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간호사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일상과 함께 돌아온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갑지 않은 모습입니다. 음주 추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지구대 경찰관들의 유흥업소 출동 현장을 조혜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밤 10시를 넘은 시각 유흥주점에서 폭행 시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경찰이 무슨데요? 군에서 밖에 안 주고 판단해서 명령상으로 공부 안 했어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다짜고짜 경찰관에게 다가섭니다.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마세요. 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이번에는 술에 취한 남성이 길 가는 여성들을 따라가며 사진을 찍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 관련 행위로 해서 범칙금 납부하겠습니다.
당신 몇 3팀이야 2팀이야 왜 이렇게 사람을 황당하게 만들어? 여자들 이렇게 좀 쫓아가셨다고 같이 설명. 아니 거기까지 나 그런 거 없죠. 아이고 누가 그러냐. 지금 범칙금 내시는 거 아니에요? 벌칙금 뭔 얘기야?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던 남성의 휴대전화기에선 여성들 뒤쪽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나왔고 결국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인도와 차도 사이에 누워있거나 일어나 보세요. 여기 도로 차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계셔가지고 사고 나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 사람을 못 잡으니까 그 정도 위험한 상황 아니고. 아유 저런 친구도 좀 고생하는데. 지하 상가에서 잠이 드는 사람도 경찰이 챙겨야 할 몫입니다. 일어나서 잠을 좀 깨봐요. 하나, 둘, 셋.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린 지 일주일 동안 112 신고는 하루 평균 1,5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늘어난 건데 음주와 관련된 신고가 많아진 탓입니다. 음주소란 이런 신고나 이제 술 드시고 이제 좀 길바닥에 이제 쓰러지신 분들이 많아요. 무단횡단을 하면서 이제 뭐 중앙분리대로 이제 지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뻔한 경우도 진짜 많았고. 비슷한 시각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도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반병 먹고 목욕탕 갔다 왔었다. 정지에 해당 소수가 이게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국내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가 어린이날에 맞춰 강원도 춘천에서 문을 엽니다. 11년이 걸렸습니다. 개발하던 중에 대규모 유적이 발견돼 발굴 조사도 벌였습니다. 그런데 개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조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암호 한가운데 섬 중도에 들어선 레고랜드입니다. 국내 유일의 글로벌 테마파크입니다. 블록으로 만든 놀이기구와 레고를 주제로 꾸민 호텔을 갖췄습니다.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2011년 유치가 확정된 지 11년 만입니다. 조성 중간에 대규모 청동기 시대 유적이 발견돼 발굴 조사에만 5년 걸렸습니다. 기공식만 3번 열렸고 개장식인 7번 연기됐습니다. 지난 3월 준공식 이후에도 미숙한 운영으로 시민 반발을 불렀습니다. 강원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기회를 주려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정식 개장을 사흘 앞뒀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개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행동에 나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 전제 조건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 약속했던 유적공원과 전시관 조성은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복원하겠다고 한 고인돌 48기도 수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임시 보관 시설이라고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비닐하우스에 고인돌을 넣고 검은색 천을 덮어놓은 게 전부입니다. 지난 한 달 임시 운영에선 일부 시민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본 장난감을 실제로 타보는 경험 그런 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불안도 제기됩니다. 실제 오늘 운행 중이던 롤러코스터 열차가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객 40여 명이 구조됐는데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 다시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레고랜드 측은 밝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정찰기가 덴마크와 스웨덴 영공을 침범한 게 확인됐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서방 측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가 벌인 일인데요. 루마니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소희 기자, 스웨덴과 덴마크가 크게 반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부터 자세히 좀 전해주실까요? 네, 러시아 정찰기가 지난 29일 밤 덴마크의 동부 영공을 침범했고 스웨덴 영공까지 진입했다고 덴마크 정부와 스웨덴 정부가 각각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크게 반발하면서 러시아 대사를 불러 항의에 나섰습니다.
예페 코포드 덴마크 외무부 장관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며 최근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발트 인근은 최근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이미 나토에 가입해 있는데 전쟁이 시작한 이후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군사적 균형을 위해서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소희 기자가 나가 있는 루마니아에는 미국 영부인이 올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를 차례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에도 미국 정부가 지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곳 루마니아에만 80만 명의 난민들이 전쟁을 피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조소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의식한 듯 미군이 경계태세 강화에 나섰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감시할 수 있는 코브라볼 정찰기를 닷새 연속 동해 상공에 띄웠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는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발사 이후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구름보다 높은 고도인 15km 높이에서 6,500km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코브라볼 정찰기는 단 3대입니다. 이 중 한 대가 지난달 28일부터 닷새 연속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출발해 동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항적을 숨기고 활동해왔지만 이번엔 일부러 대북 경고 차원에서 비행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대규모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억초까지 걸어온 자위적이며 현대적인 무력 건설의 길로 더 빨리, 더 줄기차게 나갈 것이며, 이런 가운데 북한이 2018년 폐쇄된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듯한 모습도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10일 또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핵 관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뉴스데이 신문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젊은 꼰대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과 학생회의 공지입니다. 중간고사 기간 때 간식을 나눠준다는데요.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학생 회비를 낸 학생에게만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후 행사가 끝났다고 알렸는데 학생 회비 안 낸 3명은 제외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니까 그런가 했는데 문제는 회비를 안 낸 그 3명의 이름까지 공개했다는 겁니다. 학생회도 공지를 했듯 과 학생회비는 등록금 낼 때 함께 내는 공식 학생회비와는 별개인 선택사항입니다. 회비 내라고 독려할 수 있다지만 회비를 안 냈다고 이름을 이렇게 만천하에 알렸어야 할까요? 속사정이 있을지도 모를 텐데 말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결국 단과대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학생회장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또 이름이 공개된 학생들에게도 직접 사과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충청도의 한 대학교에서는요. 과 학생회가 MT, 그러니까 단체 여행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알렸는데요. 각조 조장, 이 고학번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장 등의 연락처를 부모님에게 알려주라고 했는데요. 그거 좀 시대착오적인 조치 아닌가 싶은데 학생들도 이렇게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3일이나 가는데 이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간 대학생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입학한 소위 코로나 학번들, 축제, MT 등 캠퍼스 낭만 전혀 경험하지 못했죠.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이제 제대로 된 대학생활 해보나 이렇게 기대가 클 텐데요. 그런데 이런 후배들 상대로 라떼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옛날 학생회 구습을 들이대다간 이 젊은 꼰대, 이런 말 듣기 십상 아닐까요? 다음 브리핑은요, 신사의 나라입니다.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 소속 한 의원이 의회에서 음란물을 본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Funnily enough, it was tractors that I was looking at, and so I did get into another website that had a sort of very similar name, and I watched it for a bit, which I shouldn't have done. 그러니까 트랙터를 보려다가 이름이 비슷한 음란 사이트에 실수로 들어간 거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My crime, biggest crime, is that on another occasion I went in a second time. And that was deliberately? That was deliberate. And was that in the Select Committee or in the Commons Chamber? That was sitting, waiting to vote on the side of the chamber. I mean, I don't know whether it's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일부러 봤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차원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버티자 사퇴 압박은 점차 커졌습니다. Those who are engaged in this sort of activity, whether it's comments about Angela Rayner or whether it's watching porn in the House of Commons, have to take responsibility. We can't. 이 앤젤라 레이너 노동당 의원인데요. 앞서 보수당 남성 의원이 영화 원초적 본능 주인공에 빗댔다는 보도가 나와 의회가 발칵 뒤집어졌었죠. 그런 와중에 음란물을 본 의원까지 곧 있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보수당 내에서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의원직 내려놨습니다. 선거 앞두고 악재 터지면 일단 꼬리 자르고 보는 건 어디나 비슷해 보이네요. 아무튼 영국 하면 소위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죠. Manners maketh man. 하지만 요즘 영국의 매너 없는 이런 상황들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해 가을 집을 나갔던 20대 지적 장애인이 경기도의 한 야산에서 숨진 지 넉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같이 살던 남녀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랜 기간 폭행을 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인적 드문 야산입니다. 흙이 드러난 바닥에 얕은 구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이곳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봄나무를 캐러 왔던 인근 주민이 시신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사람들 와 있고 국가수에서 나와 있고 차도 2대인가 3대 있고 일반인은 뭐 접근도 못하게 하니까.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20대 지적장애인 A씨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9월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따로 실종 신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지내던 20, 30대 남성 2명과 여성 2명을 살인과 살인방조,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주 인천과 경북 경산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4명이 A씨와 함께 인천의 한 빌라에 살면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다 지난해 12월 중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들 5명이 어떻게 같이 살게 된 건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교 같이 간 사람도 있고 이게 길박죽이에요. 왜 같이 거기서 집 놔두고 나와서 살게 됐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정확하게 한번 확인. 이틀 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19 격리 조치는 인권 침해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죠. 일부 지역만 봉쇄가 풀렸고 1,500만 명은 한 달 넘게 갇혀 지냅니다. 한 쇼핑몰 안에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영상이 공개됐고 살아있는 사람을 시신으로 오인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박성훈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상하이의 한 쇼핑몰입니다. 직원들이 휴대폰을 보며 걸어다닙니다. 정상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사실 한 달째 갇혀 생활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을 위해 설치해둔 의자는 침대로 변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동전으로 만든 공에 메뉴판을 채로 삼아 배드민턴을 치며 시간을 보냅니다.
对比在家里的还要好很多啊，还有个活动的空间。 일부 해제된 지역도 있지만 여전히 상하이시 인구의 60%인 1,500만 명이 봉쇄된 상황. 시민들은 영상을 본 뒤 거기가 어디냐, 격리된 집보다 낫다며 비꼬았습니다. 살아있는 노인을 사망자로 오인해 이송할 뻔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상하이 한 요양원 앞. 시신의 얼굴을 덮은 비닐을 걷어내던 장례식장 직원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런데도 요양원 측은 태연하게 노인의 얼굴을 다시 덮은 뒤 안으로 데려갑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자 당국은 뒤늦게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상하이시가 밝힌 노인 사망자 수는 32명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사흘 뒤면 여름이 다가온 걸 알리는 입하입니다. 또 전국에서 봄꽃 축제도 한창인데 덕유산 정상에는 하얀 겨울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덕유산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새순이 돋는 나뭇가지마다 마치 눈이라도 내린 듯 서리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능선 따라 펼쳐진 서리꽃은 눈부신 풍광을 뽐냅니다. 새벽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서리가 나무에 얼어붙어 꽃처럼 피는 상고대입니다. 해발 1,500m 이상인 설천봉과 향적봉 주변은 상고대 천지입니다. 수증기를 머금은 구름은 초속 10m 안팎의 바람을 타고 지나가며 절경을 만들어냅니다. 하얀 가지 너머로는 사흘 뒤 입하를 알리듯 녹음이 짙어가는 숲이 보입니다. 이맘때 보기 힘든 풍경이지만 덕유산에는 지난해에도 5월에 마지막 상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1,400m 이상의 고지대가 17km에 이르는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독특한 자연 환경 탓에 이른 겨울, 늦은 봄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봄을 시샘하듯 피어난 겨울꽃으로 덕유산 산등성이 봄 기운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인공지능이 뉴스를 추천한다곤 하지만 어떤 포털은 보수, 어떤 포털은 진보 뉴스를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러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구글처럼 기사 검색만 하고 기사는 언론사 홈페이지로 가서 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전 세계 포털 1위 업체인 구글의 첫 화면, 오직 검색창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털 검색창은 다릅니다. 이용자에게 정치, 경제, 사회 등 각종 기사를 추천합니다. 사람이 주요 뉴스를 선정하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몇 년 전부터는 인공지능에게 편집권을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편향성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고 가짜뉴스를 거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러자 대통령직 인수위가 나서 포털에 뉴스 서비스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대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서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언론 위에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된 것입니다. 지금처럼 포털 안에서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추진한다는 게 인수위 계획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계속되면 뉴스 편집 자체를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구글처럼 검색창만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개선이라는 명분엔 동의하지만 정부가 뉴스 시장 전반에 개입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포털을 이용해서 특정 정부 또는 특정 정권이 자신들이 맞게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이번 발표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내일도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3도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 오후 한때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눈으로 보던 봄의 따스함을 코와 입으로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데 너무 오랜만이라 아직은 어색하기도 합니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에는 코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사랑했지만